안녕하세요. 수인지 두뇌과학 박은하입니다. ADHD 아동의 지능에 대해서 참 얘기들이 많이 있으시죠. 보통 아이들보다 지능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창의성 면에서는 오히려 지능이 높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이제 평균 이하에서부터 영재 수준까지 다양한 범위의 지능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ADHD 아동들이 지능 검사를 할 경우에 지능 검사의 그 환경 자체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아이들이 ADHD 아동들이 특히 산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경우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검사 시간 동안 검사자의 지시에 아이가 차분하게 잘 수행을 하면서 자기를 조절하면서 집중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ADHD 아동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굉장히 영리하고 똘똘해 보이는데 검사를 하고 났더니 검사 결과 받은 그 지능 지수,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 지능 지수가 상당히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검사가 상당히 이상하다,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 ADHD 아동들이 검사 환경이나 그 검사의 조건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져서 과소평가된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때 이 지능이라는 것이 대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학자들에 따라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지능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견해에 따라서 ADHD 아동들이 그 검사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검사자의 지시에 따르지 못하고, 자기를 조절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도 지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턴버그라는 학자는 지능을 정의할 때 한 개인이 삶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분석적인 지능, 창의적인 지능, 실용적인 지능,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분석적인 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 거,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 그리고 특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규제한다라는 거, ADHD 아동들에게 쉽지 않겠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의적인 지능이라고 할 때는 여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전략을 새로운 상황에서 변형시켜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인데, 상대적으로 이런 거는 ADHD 아동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용적인 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맥락을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조성하고 변형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환경이나 맥락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 환경이나 맥락에 나를 맞춰가는 능력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ADHD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이나 맥락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많이 시행되는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지표 점수가 합쳐져서 전체 지능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4가지 이제 지표라는 것이 언어이해,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지각 추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 보시기에 특히 이제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4가지 다 잘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런데 점수를 받은 거 보니까 다 낮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 4가지 지표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상에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를 규제하고 환경과 맥락에 자기를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는 언어 이해이고 작업 기억이고 처리 속도이고 지각 추론이지만 거기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에 자기를 맞추고 자기를 조절하고 규제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에서 점수를 잘 얻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신다면 분명히 지능 지수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지능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고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의 집중력, 지속적으로 아이가 집중을 할 수 있고 선택적인 과제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조절하면서 인내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보완해 주신다면 분명히 지능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어머니들께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능 이퀄 학습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지능을 보면은 지능의 정의는 한 개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인지적인 능력 플러스 학습 능력을 총괄하는 그런 총체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능력을 포함하는 그 이상의 개념이거든요. 물론 지능이 높으면은 학습을 잘 하겠죠. 그런데 지능은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이나 그 아이의 심리적인 적응도나 사회적인 적응도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큰 범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중지능 이론을 얘기한 가드너를 보면은 이 사람의 지능을 정의할 때를 보면은 우리가 학습과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는 언어나 논리수학 이런 것도 지능의 한 요인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학습하고 조금 관련이 있으려나 싶은 공간이나 음악, 그 다음에 신체 협응 이런 것도 지능의 요인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학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인관계, 자기 이해, 자연 탐구 이런 부분들도 지능의 요인으로 넣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꼭 학교에서 성적을 얻어내는 학습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능을 학습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시는 실수를 하시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아이가 학업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지능이 다 높다라고 생각하셔서 아이가 분명히 보완해야 될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을 못 보는, 그것을 보완해 주실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도 마셔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ADHD 아동들의 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